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주 정부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생 현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추경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건데요. 세부 항목에 있어선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핀셋 추경을, 민주당은 추경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추경을 편성할 돈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건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아이들의 세계를 들려주는 김소영 작가의 책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내일 마지막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일단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변론 시작되고 이날 종결을 하는 건데요. 내일 진행 과정 좀 훑어보면 증거조사 먼저 진행한 뒤에 양측의 종합 변론을 듣는데 이거는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 주어지고요. 그리고 국회 측의 정청래 법사위원장 또 윤 대통령 본인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이 되는데 최후 진술에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긴 시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거에 주목이 되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뭐 기존 내용들이죠.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 위헌성, 불법성 이걸 부각할 것이고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기존 주장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최근에 헌재에다가 간첩죄 관련 판결문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던 어떤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정이 발목 잡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입증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주말 내내 대리인단하고 구치소에서 만나서 진술 내용을 구상했다고 하고요. 내일 아무래도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거다 보니까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뭐 순간순간의 표정이라든가 손짓 이런 것들 다 세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최후 입증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요지는 계엄에 대한 항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이게 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거에 방점을 찍어서 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도 들려와요. 그러니까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담길지 주목이 되고 두 번째로는 또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탄핵이 기각될 때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담을지 변호인단도 고심하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메시지 안에는 뭐 2030 청년층 윤 대통령이 그동안 메시지 낼 때마다 이들을 부각을 했는데 이런 지지를 언급하면서 어떤 세대 통합,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전 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으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그림보다는 어떤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으면 이후에 국회 개헌안 논의 과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겠다. 이건 원래 처음에도 좀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형사 재판하고 달라서 어떤 뭐 형벌을 내린다, 뭐 징역이다 이런 게 아니고 파면을 할지 안 할지 이 여부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의 메시지를 내놓는 건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성격이 짙어 보이고요. 그러면 또 헌재는 국가적인 공익에 맞춰서 좀 판단할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중요한 변론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탄핵 찬성, 반대 양측의 집회 열기가 상당했는데요. 이 움직임이 대학 캠퍼스로도 확산하면서 서울대가 경찰 투입 요청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서울대에서 재학생들하고 대통령 지지자들 물리적 충돌이 있었잖아요. 원래 대학가에서는 그 학생들하고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어서 이제 퇴진하라, 그런 파면하라 시국 선언이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이 캠퍼스들이 또 탄핵 반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박종철 열사 사진도 나뒹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관계자 측이 얘기한 건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일이라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도저히 학교에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형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무래도 군부 독재 시절 트라우마가 있어서 학내에 경찰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망설였던 서울대가 더 이상 이거는 좀 제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가 하면 원래 대학 내에서 시작했던 건 탄핵 촉구 시국 선언이었는데 네. 탄핵 반대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 찬성 주장에 비교하면 각 학교마다 실상 10명 내외로 그렇게 소수에 그치는데 좀 전광훈 목사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중심이 된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학내 집회에 외부인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죠. 네, 굵직한 재판들이 연이어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조기 대선 할지 말지 한다면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 향배를 가를 변곡점들인데 내일 모레 26일 오전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 열고 오후에 곧바로 결심 공판을 열게 됩니다. 이거는 2021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게 해당되고요. 최근 그런 선고 진행 흐름을 감안을 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이 다시 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 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했느냐 이게 골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 맞아요. 그런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구 관할이기도 하고 서부지법이 그리고 관저에서 가까운 법원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 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왜 유독 윤 대통령 일에만 그랬느냐 이런 반발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법원을 공수처가 너네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고른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온 건데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좀 잡음이 있는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원래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일단 수사권 부분이랑 영장 관할에서 중앙지법하고 서부지법에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물론 이게 위법은 아니고 그렇겠지만 좀 잡음을 자초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탄핵 심판이라든가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의 입증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슈가 워낙에 첨예하고 이렇게 현직 대통령 사건이니까 외관상으로나마 이제 공정성에 철저히 맞춰놨으면 공수처도 이런 의혹을 받지 않았을 텐데 잡음을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거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사기 수사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여당에서는 보이콧을 예고한지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이게 쟁점 법안이지만 이미 한 차례씩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야당이 과반이라서 여당이 빠져도 처리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더 넓히겠다, 의무를. 회사였던 걸 모든 주주에게까지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원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뒤에 곧바로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이 됐지만 지난달 22일에 소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실패했던 법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위 처리를 오늘 하면 26일에 법사위로 올라가서 전체 회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4차례나 계속 폐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당에서 좀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새롭게 냈습니다. 상설특검으로 다시 발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이다 보니까 어떤 공세를 펴는 거죠. 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띄우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재판 받고 있는데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것으로 특검 발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어요. 여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얘기를 했다던데요.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시대 교체, 시대 전환, 정치 교체, 세대 통합 이런 걸 강조했어요. 이 메시지만 봐도 사실상 대권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기자 질문에 그럼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또 당내 지지 기반 약하다라고 지적했더니 지금 나오는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 지지자들도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대선이라든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상태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홍길동처럼 대선이라고 말 못하는 거지 움직임은 그렇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시점을 고민하는 거고 책을 출간하고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번에 이렇게 선언을 했고 홍준표 시장도 오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다 했는데 이분은 그전부터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던 분이고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주반 야대라는 말도 나온다고 해요. 낮에는 탄핵에 반대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을 논의한다라는 건데요. 홍 시장은 그리고 또 내가 집권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순 없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슬슬 이제 잠룡들이 하나씩 좀 그걸 기정사실화하면서 공표하는 모습입니다. 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남을 가지네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잠룡들 그리고 친문계와도 좀 통합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김부겸 전 총리하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배석자도 없이 만난다고 하는데 당내 계파 갈등 봉합이라든가 당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주제로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당내 논란이 크게 일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하고도 그게 연속 회동 계속 이어가는데 먼저 김경수 전 지사 만났었고 또 그 비명 행사라고 했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만났고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 그런 다음에 곧바로 27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회동할 계획입니다. 또 야권 인사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계 인사들도 만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데 이게 정치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라 경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도 나가서 그럼 이거는 어떤 먹사니즘 그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또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이렇게 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지만 나는 지금 국민들이 힘든 현실을 반영해서 내 갈 길 간다. 좀 이런 스탠스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으로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선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했고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땐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극우 클릭을 하면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사안인데 상속세 포함해서 이 내용을 여당에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그럼 토론 나갈 테니까 주제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 벌이자 이렇게 역제안하기도 했어요.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대해서 끝장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겠다라는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과정에서 사실상 여당이 어떤 거대 담론을 제시하진 못하고 좀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재명 때리기를 넘어서 여당으로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도 여당으로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는데요. 최근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죠. 네. 3년이라는 그 시간 사이에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최소 12,600여 명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고 어린이만 670명을 포함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인 거지. 또 군인 피해는 양국 모두가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군 사상자 규모만도 수십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우크라이나 실향민도 6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트럼프, 푸틴이 통화하고 이번 주에 양국 회의가 추가로 열리고 또 두 사람이 만날 그런 정상회담 위원 실무 준비까지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좀 종전의 희망이 보이는 듯한데 정작 전쟁의 당사 국가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빚고 있고 또 유럽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히토류를 상당량 원했고 젤렌스키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유럽에서 그래서 이걸 두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식민화를 만드는 거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유럽도 우리도 빠질 수 없다. 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미러 주도로 가가지고 유럽연합이 배제되는 그림이라서 유럽연합도 다음 달에 긴급 정상회의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사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좀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고요. 유럽에서는 자기들도 자체 핵 억지력을 갖춰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국은 전쟁 발발 3주년 딱 맞춰서 오늘 러시아에 대한 최대 규모의 추가 제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 전후라 도로 지나시긴 오전에 비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만 사고 정체 남아있고요. 구리방향 강변북로도 마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만 잠시 주춤합니다. 이 밖에 간선도로 대부분의 길 수월하게 지나지만요. 잠시 뒤 오후 1시부터는 도심 집회가 시작되는 곳 있는데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와 하위 한계차로를 막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아직까지는 소통에 큰 무리 없지만 오후 시간까지 집회가 예정된 만큼 퇴근길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선 서울 쪽 서해안고속도로 용담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비봉을 넘어가면서부터 4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영동선 인천 쪽 둔내터널 2차로의 작업 여파도 부근으로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침체가 계속되면서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추경 규모와 예산 항목에 있어서는 아직 조율할 부분이 많지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추경 논의를 마냥 반갑게 볼 수는 없다는 점일 겁니다.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추경을 편성할 거냐, 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추경 논의부터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여야와 정부 모두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네, 공감대의 대표적인 이제 어떤 상징이 지난주 목요일 20일에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실상 대표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이렇게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여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 추경의 원칙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민생 지원, 지금 민생이 힘드니까,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AI, 딥시크 이런 것 때문에 화제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 AI, 미래 산업 지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관세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걱정되기 때문에 통상 지원, 그러니까 민생 지원, AI 지원, 통상 지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경을 짜자는 데는 합의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무 협의에서 논의해 가자라고 나는 데까지 합의는 했는데, 우리가 늘 그런 말들이 자주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악마는 세부 사항이 있다. 큰 틀은 협의가 돼도 추경이라는 것을 어디에 얼마를 쓸 건데 여기가 협의가 안 되면은 그냥 알잔치일 뿐이에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실무 논의가 과연 잘 될 것이냐에는 상당한 좀 의문 부호가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추경 편성에 있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추경의 속도를 내자 이런 예.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경기가 침체될 때 그때마다 어떨 때는 좀 여당이 적극적이고 어떨 때는 좀 야당이 적극적이고 그때 많이 다르는데 네. 지금은 야당, 민주당이 훨씬 적극적입니다. 빨리 하자는 거예요, 야당은.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야당은 이미 민주당 자체 추경 편성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액이 35조 원이고 35조 원을 더 쓰자는 거고,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50조 원, 660조 원 정도 되는데 35조 원이니까 대략 한 5% 정도를 더 쓰자는 겁니다. 네. 상당한 규모고, 네.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24조 원은 민생 회복, 그리고 11조 원은 경제 성장, 이런 이제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민생 회복, 이제 쉽게 말해서 자영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이 힘들기 때문에 소비 쿠폰, 그러니까 소비 진작 대책을 좀 쓰자. 여기에 한 13조 원 등등등 해서 이 분야에 한 24조 원을 쓰자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거는 AI 투자, 여기에 5조 원 포함해서 미래 산업에 11조 원 쓰자,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보통 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부나 여당이 짜오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찬성할 건 찬성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그러니까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면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예산안의 논의 방식인데, 지금은 반대로 야당이 먼저 가져왔다는 점에서 눈에 띄고요. 이제 여당은 그러면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여당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자는 말씀드린 대로 큰 공감대는 이루었지만 야당이 패를 깠기 때문에 여당도 패를 까야 서로 맞춰보고 교집합은 추진하면 되고, 서로 안 맞는 거는 주고받기 해야 이런 일이 이제 어떤 일이 되는 건데, 여당은 아직 그런 패가 내부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있고, 추경이라는 걸 그렇게 좀 빨리 하면 안 된다. 좀 신중하게 하자. 하긴 하는데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지금 2월이고 올해 짜놓은 예산이 1월 지나고 2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짜놓은 예산을 좀 집행해보고 조금 차분히 하자, 이런 좀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예요. 근데 결국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이 된다면은 과연 1분기 안에 될까? 이런 좀 2분기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전망들이 힘을 얻는 게 그 여당의
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여야의 이른바 잠룡 정치인들도 추경 논의에 말을 보태고 있어요. 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서 서울시도 조기 추경을 서두르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추경 필요하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정책 때문에 우리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가 힘들 거기 때문에 네. 추경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야 지도자들, 뭐 여야 지금 현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뭐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잠룡 후보들도 잠재 후보들도 추경 얘기는 계속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되려면은 구체적인 이제 이 사업에 500억 원, 뭐 저 사업에 1,000억 원 이게 구체적으로 짜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실무 논의는 없고 말들만 무성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추경을 하자는 말은 무성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언제쯤 국회를 통과할지 또 더 나아가서 뭐 돈이 집행될지 이걸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걸 논의하는 주체가 뭐 좋든 싫든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시간표, 국회의 중에 이 추경의 집행, 편성, 통과 이것도 속도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 내일 이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 최후 변론하고 선고일이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뭐 조기 대선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고 사실 뭐 아까 뭐 잠룡 얘기했지만 여야 많은 정치인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져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되면 딱 2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실 2달 동안 각 당 경선도 해야 되고 후보도 뽑아야 되고 또 대충 한 달 정도 동안 전국 돌면서 유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여야가 차분하게 앉아서 추경 예산을 논의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사이가 안 좋은데 대선 때 얼마나 서로 공격을 하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추경이 말만 무성할 뿐 결국 정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냥 하늘에 붕 떠버리는 상황인 건데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정치 일정이 그렇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경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말지도 결정을 하지만 또 하나 공개하는 게 올해 성장률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은행은 원래 2025년 한국 경제가 한 1.9% 정도 성장할 거야라고 작년에 예측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 다 아다시피 경기가 매우 안 좋고 네. 안쪽도 안 좋고 바깥쪽 트럼프 발 변수도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1.9%보다 못하면 못하지 올라갈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 수정을 하는데 뭐 1.6으로 잡을지 1.5로 잡을지 뭐 더 낮게 잡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2%를 성장을 못한다는 건 거의 한국은행이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를 성장을 못하는 것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불경기의 전형적인 신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부가 재정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정하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3.0%입니다. 미국은 4.5%예요. 원래는 올해 미국이 팍팍팍팍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한국은행도 거기에 발맞춰서 기준금리를 뭐 3번 내리느니 뭐 4번 내리느니 그런 뭐 화려한 네. 청사진은 제시했지만 뭐 앞선 여러 뉴스도 들으셨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거나 많이 내려야 한 번 혹은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금리를 못 내리거나 내려도 한두 번밖에 못 내려요. 결국 금리를 내려서 돈이 더 풀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해서 이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고 한국은행도 거듭 이창용 총재가 추경이 필요하다 올해 들어서 한 서너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리를 떠나면 경제 논리로만 보자면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경제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고 네. 근데 추경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패를 내놨지만 여당은 추경안이 없고요. 만에 하나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대선이 모든 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기 때문에 추경이 과연 제때에 될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의문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를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네. 설령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부가 여윳돈이 있어야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요? 뭐 우리가 지갑에 돈이 두둑해야 뭐 선물도 좀 사고 친구들한테 밥도 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 추가 지출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계획이 없던 지출인데 그럼 정부가 여윳돈이 두둑해야 그래 내가 30조 원 쓸게 이렇게 되는 네. 건데 작년에 세수 결손, 그러니까 정부가 거두려고 했던 세수 목표보다 실제로 거친 돈의 이 결손이 31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근데 작년만 그랬느냐? 재작년 2023년은 56조 원이 덜 거쳤어요. 네. 2년 동안 87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수 펑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00조 원 정도 거두려고 했는데 87을 빼면 대략 한 510조 원, 20조 원밖에 못 거둔 거거든요. 내가 월급이 600만 원일 줄 알았는데 이달 월급이 510만 원이면 뭐 당장 먹고는 살겠지만 뭐 큰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아직 추경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않아서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10조 원이든 30조 원이든 50조 원이든 풀려면 무슨 돈으로 할 건데 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과 달리 세수가 좋으면 그러니까 세금이 잘 거치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세금이 왜 안 거쳤느냐를 네. 뜯어보면은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계속 늡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어요. 왜 세금이 줄었느냐? 법인세가 안 거칩니다. 작년에 단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1, 2위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0원. 왜 그러냐면은 재작년에 영업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1년 전에 이득을 받느냐 소득을 받느냐를 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우리 뭐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올해 내는 소득세는 작년 영업 손익을 갖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 손익이 올해 거치는 법인세에 이제 기반이 되는 건데 작년에 다행히 SK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영업 이익을 봤어요. 물론 네. 기대보다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치긴 거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발 무역 변수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저렇게 흔들어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늘 확률보다는 줄 확률이 크다는 건 거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법인세가 잘 거칠 건데 올해도 기업들이 불안불안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불안 요인이고 그래서 올해 설령 작년보다는 세수가 좀 잘 거친다고 해도 늘어봐야 얼마나 늘겠느냐 이런 이제 불안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예정이 없던 큰 돈 추경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빚을 내는 수밖에 결국 국채를 찍는 수 말고는 돈을 땡겨올 데가 없다. 세금이 안 거치니까. 그러면은 당장 급하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늘 걱정하는 국가 부채 우리가 정부 빚이 너무 많아 이걸 결국은 한 번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장 급하니까 돈을 풀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빚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체는 증세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본적인 대책은 첫 번째 제일 가장 좋은 대책은 회사들이 돈을 잘 벌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오고 SK하이닉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의 고민은 사라지는데 결국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돈을 벌어오는 것은 수출에서 버는 거거든요. 수출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줘야 돼요. 근데 지금 뭐 미중 갈등, 중국은 자기들이 이제 반도체 개발해서 쓴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늘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가 폭발적으로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세금 내기 싫어합니다. 세금 안 내는 건 좋아요. 근데 잘 한번 따져보면은 올해 걷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버렸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버렸고요. 지금 여야가 다투고 있는 상속세 개편도 많이 깎아주자 덜 깎아주자의 차이지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세금을 깎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원하자고 K칩스법이라고 해서 역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다 세금을 깎아주는데 추경이라는 지출은 늘어나야 돼요. 그럼 누군가 마법을 부려야 되는데 그런 마법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은 증세라는 누구도 꺼내기 싫어하는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보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거나 공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를 주우면 자연이 산다.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뜻도 되겠고, 이미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를 치우면 우리의 자연이 산다는 뜻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잘못된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우면이란 부분입니다. 바닥에 떨어지거나 흩어져 있는 것을 짚다라는 뜻의 동사는 줍다입니다. 줍다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활용할 때 어간의 마지막 음인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우로 변합니다. 따라서 주으면이 아니라 주우면이 맞는 활용형이지요. 이와 같은 예로 굽다는 구어가 되고 아름답다는 아름다운이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줍다를 주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줍다로 잘못 알고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줍다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돕다와 곱다는 예외적으로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와로 소리가 나서 도와 고아가 된다는 것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2월의 마지막 주가 되니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광주 5도, 강릉, 제주 6도, 대전과 대구 7도, 부산 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서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오늘 곳곳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전라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시속 7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직 하늘이 흐린 전라도와 제주도도 차차 하늘이 개겠고 동해안은 오늘까지 높은 너울이 몰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로 탄핵 심판을 모독했다며 내일 마지막 변론에서는 잘못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기 행각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민생정책 발목을 잡는 여당은 보수가 아닌 극우정당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법사소위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심사합니다. 지난 2022년 대구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거와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많이 늘었다고요? 네,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여성들의 육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사람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2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7% 넘게 늘었는데요. 육아휴직자는 13만 2천여 명으로 약 5% 늘었고, 또 이 중 약 30%인 4만여 명이 남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9배가량이나 늘었는데요.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이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을 썼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부모 함께 휴직제 대상이 확대된 점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월 최대 4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도록 한 건데요. 지난해 5만 명 넘게 사용해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하네요. 아빠들도 일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놓고 육아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건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절반에 못 미쳐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면 취업 가능성이 37%포인트 넘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출산이 여성의 경력 단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부부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은 아직 한참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됐던 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었는데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네, 워킹맘, 워킹데디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벌였죠. 그런데 계획과 달리 시범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달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월 이용요금이 300만 원에 달해서 당초 월 100만 원대 가사관리사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돼버렸는데요. 이 밖에도 많은 논란이 뒤따랐었죠. 사업 시작 전 신청자 분석 단계부터 강남 3구 거주자가 43%를 차지하기도 했고, 일부 맘카페에서는 아예
필리핀 관리사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는 문의가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범 사업 초기 이용자의 30% 이상이 강남 3구에 집중되기도 했고요. 사업 초기 취지와 달리 비싸진 요금으로 강남 고소득 가구들이 영어권 출신 가사 도우미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통로로 변질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서울시가 뉴욕처럼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먼저 이 용적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용적률이 높다는 건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이 지었다. 그러니까 건물 층수가 많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이렇게 건물 층수를 더 높일 수가 있는데 높이 제한 등의 규제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 이걸 주변에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재 주변 지역 등이 해당되는데요. 서울 종로의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 덕수궁 일대 높은 건물 찾아보기 힘들죠. 문화재 주변 반경 100m 지역은 고도 제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고요. 송파의 풍납토성 인근은 땅을 깊게 팔 수 없어 고층 건물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고도 제한 등의 규제로 건물을 높이 못 올리는 경우 대신 남은 용적률을 팔 수 있게 하는 용적 이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이 1000%인 한 단지가 근처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으로 용적률을 400%밖에 쓰지 못한다 가정하면 나머지는 고도 제한 구역 밖 B단지에다가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인데 이미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에선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고요. 뉴욕 랜드마크인 원 밴더빌트는 주변 빌딩의 용적률을 매입해서 93층으로 지었고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도 도쿄역이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사 높이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선도사업지부터 우선 지정할 예정인데요. 다만 용적률의 가치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입장차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화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5월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는데 82%가 찬성을 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걸 말하는데요.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이 40%를 넘기면서 가장 많았고 인간은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응답이 잇따랐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명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말기 환자가 됐을 경우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0%를 넘겼습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약 20%로 가장 많았는데 가족이 병수발을 오래 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잇기도 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의는 참 오랫동안 되풀이돼 왔죠. 지난해 강원 홍천에서 뇌종양에 걸린 70대 부인으로부터 죽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남편이 농약을 먹여 아내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고 4년 전 광주에서도 암투병 통증을 호소하는 동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뜨거운 논쟁이 반복돼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 약을 파는 약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남용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요. 네, 반려인 1000만 명 시대와 함께 요즘 꼭 동물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일반 약국에서 웬만한 반려동물용 의약품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아지 심장약인 실리적이 재고가 없을 만큼 불티나게 팔린다는데 그 이유가 아픈 반려견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약품에는 실데나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사람이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에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 비아그라는 처방전도 필요하고 값도 비싼 반면 실리정은 저렴하고 또 처방전도 필요하잖아 이렇게 날개도친 듯 팔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이 약품을 두고 가격이 저렴한데 사람이 복용해도 되나 묻는 글들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동물용 의약품이어서 처방전 없이 구매했다는 후기도 종종 올라옵니다.
이처럼 동물용과 인체용 의약품의 성분이 유사한 경우가 많지만 그 문턱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의 수는 12,000개를 돌파하면서 10여 년 만에 35배나 급증했고요. 이렇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허술한 안전장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런 의약품은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치도록 했지만 예외 조항 탓에 일반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실리정처럼 수의사 처방 없이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품은 전체 동물용 의약품 중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3%에 달합니다. 여기에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몇 년 전에는 동물용 기생충약이죠. 펜덴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암 환자들이 앞다퉈 구매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고 중고 가격이 3배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판매 기록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치죠. 그런데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서로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오죽하면 소개팅 자리에서도 우냐 좌냐 묻는다고 하는데요. 정치 성향이 다른 이성과는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청년층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세에서 75세 남녀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약 58%가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는 연애 혹은 결혼할 의향이 없다 답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약 53%, 여성이 60%대 이같이 답했고요. 청년층 과반수도 정치 성향이 다른 이들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20대 남성은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은 못 만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말하면서 선거철, 명절만 되면 집안 싸움이 벌어질 텐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말하고요. 30대 응답자도 신념 차이로 다툼이 잦아지면 결국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이고 결혼은 집안과 집안 간의 만남인데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화합이 안 될 것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이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당분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치에 관심 없던 청년들이 비상계엄을 계기로 눈을 뜨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됐다며 지금은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귀를 막고 있는 극단적 갈등 상황이다 답답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화재 진압 후에 세대주들이 소방관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기사를 보면서도 참 마음이 답답스러웠는데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 살렸더니 도어락 수리비 800만 원을 내놓으라는 빌라 주민들 소식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한 빌라 2층에 불이 났는데 당시 검은 연기가 내부에 꽉 차면서 소방당국은 전 세대 현관문을 두드려가며 대피하라 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주민 5명이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런데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집들이 있었는데요. 혹여 정신이라도 잃었을까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는데요.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 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서 배상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소방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는 적법한 인명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고요. 광주소방본부는 이 같은 사례를 대비해서 마련한 예산 1,000만 원이 있지만 800만 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쓰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난 새벽 시간 잠이 들어 미쳐 대피하지 못하거나 이미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를 소방본부 예상으로 배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토로했습니다. 네, 최근 계속된 강추위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네, 오전까지만 해도 막바지 추위가 몰려왔는데 찬바람도 이제 차츰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 대부분 지방의 한파특보도 해제되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주말에는 13도 안팎까지 올라 3월 중순만큼이나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매서운 뒤끝 추위와 잦은 눈으로 꽃들도 늦게 기지개를 켜면서 지자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사를 연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홍매화가 흐드러진다는 순천은 이맘때쯤이면 꽃을 활짝 피워야 하는데 지금은 모습을 꽁꽁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초 지난 주말 열기로 했던 매곡동 탐매축제도 결국 일주일 미뤄졌다고 하고요. 지자체들은 지난 수년간 이상 고온으로 일찍 봄이 찾아와 꽃축제 시기를 점점 앞당겨 왔는데 올해는 기습 한파와 일조량 부작으로 개화 시기가 늦춰지면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광양 매화축제도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는데 광양시는 언제 꽃이 피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갈수록 극심한 기후변화에 이러다간 꽃 없는 꽃축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듭니다. 원래 우리나라 겨울은 사만사온, 사흘은 춥고 나흘은 풀린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번 겨울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번 강추위가 오면 쉽게 물러가질 않는데 이유가 뭐예요? 네, 이달 초 입춘 한파 때도 열흘 가까이 맹추위가 이어지는 등 이번 겨울은 통상적인 사만사온과는 거리가 참 먼 모습이죠. 북반구 대기상층의 블로킹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층 저기압과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서 기류가 동서방향보다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건데 특정한 기상현상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북쪽의 찬 공기를 계속 내려보내며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이런 블로킹 현상이 과거보다 잦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북반구 대부분 지역의 블로킹 일수가 지난 50년 겨울철 평균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평양 지역에선 최대 20%가량 더 많았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기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매달 마지막 북마크 시간에는 이다혜 기자님이 추천해 주시는 한 작가를 네. 골라서 그 작품 세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소설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에세이 작가님이에요. 네. 어린이라는 세계 어떤 어른을 쓴 김소영 작가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린이 책 편집자로 긴 시간 일을 했고 지금은 독서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 들어서 이 어떤 어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앞서서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김소영 작가님의 책 2권 어린이랑 관련된 이 책 2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는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 표지부터 아주 귀여워요. 일러스트레이터 임진아 작가님이 표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책 한 번 이 표지를 하고 나면 이 작가가 다음 책 낼 때는 다른 작가하고 작업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 김소영 작가님이 어린이에 대한 글을 쓰는 경우에 계속해서 임진아 작가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에는 어린이라는 세계에는 없던 강아지가 한 마리 표지에 등장하는데요. 이 강아지가 김소영 작가의 새 식구인 강아지 설탕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세계 때는 독서교실 어린이들이 책 표지에 등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더불어서 이 강아지가 함께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일단 이 어린이라는 말이 보통 이 어린이, 아이, 애들 뭐 여러 가지 부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라고 하는 말로 어린이를 부르는 일상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아주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 이후에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자주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출판물의 영향으로 특정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누구를 반갑게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책에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를 환대해야 한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이 책이 아름아름으로 굉장히 넓게 읽히면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 환대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린이라는 말도 그냥 애들, 아이들 이런 말을 많이 쓰다가 어린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가깝게 쓰게 된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된 책이고요. 사실 우리가 누구나 한때 어린이 시절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였던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나도 어린이였던 적이 있어. 나도 겪어봤어. 라고 생각하고는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린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나 부모님이나 어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어린이라는 세계는 독서교실에서 만난 이 선생님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뜻밖의 이야기들도 많고 당연히 너무 귀여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 이름이 김소영이잖아요. 네. 근데 왜 어린이들 글자 익힐 때 기억해 보시면 지나가다가 아는 글자가 나오면 다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이 김소영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은 김소영이야 라고 생각하고는 다니다가 동네에 분식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튀김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럼 튀김을 보고 저 김자가 김소영의 김자야. 그래서 튀김소영이라고 이제 별명같이 나오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을 포함해서 세계를 막 알아가는 어린이들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차분하게 들려주고 있어서 이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 세상은 나아질 거야. 우리는 더 좋은 미래에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어린이들은 지금의 어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어린이하고 이제 이른바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도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린이는 무조건 애같이 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약간 혀짧은 대화를 해야 된다든가. 그치. 그러면 안 되지. 그쵸. 그냥 애니까 애로 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기민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체로 대했을 때 어린이들의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어린이들이 많은 경우 이제 집에서 식기 같은 거 쓸 때 플라스틱 식기를 진짜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게 깨지면 위험하니까 사실은 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준단 말이에요. 끝이 뭉툭하고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돼서 깨지지 않는 것들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 김소영 선생님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어린이한테 자기로 된 찻잔으로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잔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된 것보다 보통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어른들만 보통은 이런 그릇에 차를 마신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매너 있게 그러니까 정말 어떤 손님이 되어서 이 어른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가 인식하고는 훨씬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릇을 깨지기 쉬운 것을 줘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이가 책을 읽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너도 똑같이 우리랑 같이 앉아서 이런 좋은 그릇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차를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냥 어리니까 모를 거야. 어리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어린이들에게는 약간은 마음의 상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20만 부고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읽다 보면 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다들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나도 좀 더 이렇게 뭐 아이가 우리 집 애가 됐든 조카가 됐든 뭐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르는 어린이가 됐든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 또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많은 우리가 왜 TV에서 어른들이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 보시면 상담하면서 다 어디로 가나요? 자기 어린 시절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뭐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했어. 혹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 아빠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크게 나랑 같이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상처가 돼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린 시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현재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이라는 세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한테 어렸을 때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가 나한테 와서 이 책 재밌어? 라고 물어봐주고 지금 뭐 힘들었어? 이런 얘기 물어봐주고 그냥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어른이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를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독자들이 많은 게 이 책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라는 세계가 또 워낙 큰 사랑을 받았던 책이다 보니까 어떤 어른 이 책 기대한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이라는 세계 이후에 또 어떤 어린이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까라고 기대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라는 세계 2를 기대하신 분들도 많은 거죠. 근데 네. 이번 새로 나온 책은 어떤 어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벌써 어른이 나왔잖아요. 어린이라는 세계를 보면서 많이 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한테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린이였던 나는 어땠던 거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좋은 어른이 돼서 이 어린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떤 어른이 되는 게 좋은 어른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부모로서의 어른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나 같은 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같이 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동네 주민들이라서 자꾸 마주치는 어린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쌓아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읽다 보면 이게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른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는 이제 그 독서교실에 있는 아이가 스케이트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스케이트 대회가 있는데 대회가 있다는 걸 알더니 아이가 스케이트를 나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 엄마가 그걸 알고는 얘를 설득하는 거죠. 너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 대회는 선수하려는 아이들이 많이 나가서 우리 같이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가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괜찮아. 그 아이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른들은 어른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점수 나올 거 아니면 등수 나올 거 아니면 굳이 뭐하러 가니.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서열을 따지고 이 효용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 어른은 아니 등수에 들 것도 아닌데 거기 선수하는 애들 막 있는데 우리 애가 가서 뭐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 남들은 얼마나 하는지 보고 싶어. 내 실력이 어떤지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한테 어른들 다 필요한 게 이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다 소용없어. 뭐 그쵸. 등수 안에 드는 거 아니면 승진하는 거 아니면 무슨 결과 나는 거 아니면 필요 없어. 이거 하지 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남들 어떻게 하는지 나도 궁금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세계를 낸 뒤에 만난 청중이 늘 우호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라고요? 네, 이렇게 따뜻한 얘기가 많은 책이면 다들 네.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워낙 어린이들에 대한 이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이제 일단 강연 같은 걸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에 그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노키즈존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논란이 되는 거리를 들고 와서 이제 아니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는데 왜 데리고 오는 거죠? 이런 거 차라리 있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같은 식의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김소영 작가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궁금하네요. 네, 노키즈존이라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지 한 번 딱 붙이고 그 다음에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어른이라는 책에 노키즈존 관련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 어린이들이 뭐가 궁금하냐면 제가 조용할지 떠들지 어른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저는 조용한데 저는 조용히 해도 안 되나요? 여기에는 뜨겁고 위험한 음식을 팔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들어갈 수 없나요? 그러니까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냥 노키즈존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를테면은 5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막내를 빼놓고는 다 그 노키즈존보다 어른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막내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나 때문에 여기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노키즈존이라는 쉬운 말 뒤에 숨지 말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식의 딱지를 붙이고 어린이들은 이렇다라고 그냥 낙인을 찍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책 읽고 나면 아 어른들의 몫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어린이들이 우리랑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어엿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어른이 돼야 할지 깊게 생각해보고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네요. 이 김소영 작가의 에세이가 갖는 힘은 뭐라고 보세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어린이들의 좀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요. 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왜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숙녀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놀랐는 게 어린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다 들리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네. 근데 우리 사회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중요한 정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아이는 없는 것처럼 어른들만 중심에 두고 어른들의 시야에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 안에서부터 집 밖에서까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어린이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다들 책임감도 느끼고 근데 그 책임감이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 시민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216님이 북마크 시간은 저에게 행복을 줍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충전할 수 있는 책 속에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라는 세계에 어떤 어른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김소영 작가 책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봄을 듣고요.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아직 기온이 꽤 쌀쌀합니다. 오늘도 최저 기온이 영하 2도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벌써 2월이 사흘하고도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겨울의 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곧 귤이 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요즘은 하우스 감귤과 망감류가 있어가지고 거의 1년 내내 귤을 먹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쌀쌀한 겨울에 먹는 새콤달콤한 제철 귤의 맛은 정말 지극한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이 가시기 전에 겨울의 끝자락을 잡고 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외 어딜 가서 먹어봐도 우리나라 과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귤도 그런 것 같아요. 해외에서 뭐 귤처럼 생긴 과일이 보여서 사 먹어봤는데 그건 좀 씨가 있고 맛도 다르더라고요. 네, 이건 저의 경험담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제 미국에 살았던 시절 과일이 참 풍성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먹을 수 없는 한국 과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귤과 그리고 배였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갔던 첫 겨울에 우리 귤과 똑같이 생긴 감귤류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와 너무 반갑다. 그리고 이제 한 망태기 사가지고 왔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귤은 이제 만져보면 이제 껍질과 과육 사이가 대체로 틈이 있어서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딱딱하고 껍질도 잘 안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허겁지겁 그 안 벗겨지는 껍질을 벗겨서 먹어보았는데 정말 엄청 신데다가 씨도 많아서 계속 뱉어내었습니다. 네. 이 귤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너무 사실은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것은 이제 이름이 만다린이라고 귤과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 제주 밀감과는 사뭇 다른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서양에는 만다린과 텐저린 그리고 클레멘타인이 있는데요. 다 우리 귤과는 조금 다르고요. 가장 비슷한 게 일본 이름을 영어로 그대로 써서 사스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온주 밀감이라고 원래 중국 저장성 윈저우 즉 온주가 원산지인데요.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876년 메이지 시대에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방에서 오아리 밑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원산지 이름을 따서 사스마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즐겨 먹는 귤은 언제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제주도산 귤은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친숙하다 보니까 몇백 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사실 6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귤이 없었던 거예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문종 6년 그러니까 1052년의 문헌에 제주 감귤을 왕가의 곡물로 바쳤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4년 즉 고종 31년 갑오개혁으로 곡물 제도가 폐지되자 나무가 버려졌습니다. 당시의 품종은 동종귤, 금귤, 병귤 등인데 이제는 상업적인 가치가 없어서 딱히 재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11년
우리가 지금 먹는 신품종의 귤이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천주교 서흥성당 현 면형의 집에 거주하던 엄닭계 신부가 일본의 친구에게 제주 벚나무를 보내주었는데요. 그 답례로 귤나무 묘목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제 14그루를 심었는데 현재까지도 100년이 넘었는데요. 한 그루가 남아 있어가지고 네. 아직도 귤을 수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감귤인 건데 감귤은 이제 철이 좀 지났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노지귤은 극조생, 조생, 중만생으로 나뉘는데요. 극조생을 10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하고요. 가장 많이 재배하는 조생은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재배합니다. 이게 그 껍질이 얇고 매끄러워서 잘 벗겨지는 특성이 있죠. 네. 한편 이제 가장 늦게 수확해 출하하는 중만생은 12월에 수확해 저장했다가 이듬해에 출하합니다. 중만생이 예전에는 사실 제일 많았는데요. 요즘은 조생으로 계속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온주 감귤은 늦어도 1월까지는 전부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요. 이제 폭설이 제주도에 내리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라봉을 비롯해서 레드향, 황금향 등 마트에 가보면 귤 종류가 많이 보여요. 네, 이제 그 귤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귤과 오렌지를 교배해서 만든 망감류가 또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네. 해가 해가 갈수록 이제 새로운 품종이 막 등장해서 정말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감귤류, 해서 망감류라 이름이 붙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당도가 9브릭스를 넘겨야 출하하기 때문에 종에 상관없이 단맛이 전반적으로 좀 두드러진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실 망감류의 맞이라고 할 수 있는 한라봉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1월에서 4월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역시 지금 1월에서 4월에 수확하는 천혜향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2월에서 5월에 수확하는 진지향, 4월에서 10월에 수확하는 한라향, 또 1, 3월에 수확하는 레드향, 마지막으로 7월에서 12월이 제철인 황금향이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지만 그래도 이 망감류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건 한라봉이잖아요. 이 한라봉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봉은 모든 망감류의 맞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망감류들의 족보가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원래 귤류가 다 그렇긴 한데요. 이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949년 일본에서 온주 밀감의 일종인 궁천 조생과 트로비타 오렌지를 교배해 청견이라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청견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모든 망감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청견에서 나온 마지가 한라봉인데요. 1962년 일본에서 청견과 온주 밀감의 일종인 폰깡을 교배해서 데코폰이라는 망감류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라봉이에요. 네. 네, 1990년대에 국내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한라봉 보시면 꼭지가 불룩 솟아 있죠. 이 불룩 솟은 꼭지 모양이 한라산을 닮았다. 그래서 한라봉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망감류는 일본에서 처음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름이 한라봉이라서 좀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닐까 했었는데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거군요. 그럼 레드향이나 천혜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천혜향은 앞서 말씀드린 그 망감류의 조상인 청견에 앙코르 만다린을 교배해서 얻은 감귤을 다시 또 머코트 만다린에 교배해 개발한 품종입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개발되었고요. 네. 원래 이름은 세토카라고 합니다. 이제 망감류 중에 가장 맛있고 향도 좋다고 꼽을 수 있죠. 한편 이제 레드향은 한라봉과 온주밀감의 일종인 서지향의 교배종으로 잘 익으면 이제 껍데기에서 붉은색이 돌아서 레드향이라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마트에서 팔고 있는데요. 4개에 9,900원. 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팔리고 있죠. 그럼 우리가 즐겨 먹는 망감류는 사실상 일본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비단 망감류뿐만 아니라 사실 감귤류까지 통틀어서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품종의 94%가 일본 개발 품종입니다. 그럼 일본에 가서 귤을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귤과 맛이 거의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저의 기억으로는 일본의 귤 맛이 약간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살짝 더 둥글둥글한 맛이랄까요?
저는 이제 신맛이 강하고 네. 표정이 다소 거칠다고 할 수 있는 노지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먹어본 귤들은 대체로 이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약간 길들여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개발한 품종을 이제 국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다 로열티를 줘야 하는 거예요? 한라봉이나 천혜향처럼 오래전에 출시된 품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품종들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네.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품종 보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심지어 소급 적용도 되기 때문에 개발한 지 25년이 지나지 않은 신품종은 보호작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재배를 하면 개발국에 로열티를 줘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주 감귤 농가가 도둑 신세가 된 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에 만감류의 신품종인 미하야와 아스미를 놓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품종은 이제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일본의 국립연구개발법인, 이제 한국으로 치면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품종인데요.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생산이 사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서 2017년에 마트와 백화점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초도 물량 2,000kg이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 만감류를 2018년 1월 신품종으로 출원해 2039년에까지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국내에서 이 두 만감류의 묘목을 정식으로 구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밀반입을 하거나 도용한 묘목으로 재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개통 출하,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개통 조직을 통한 출하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예외로 보호종 출원 공개일인 2018년 1월 15일 이전에 심은 묘목에서 생산된 과일은 판매를 할 수는 있었지만요. 이 납품처인 대형 마트 등에서 소송에 휘말릴까봐 이제 우리 안 받는다, 안 판다, 납품을 거부를 한 거죠.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1년에 수입 과일 유통회사가 미하야, 아스미, 아스키 이 세 품종의 생산, 유통, 판매가 가능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심은 묘목에서 나오는 과일은 출하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이제 또 보면 우리가 묘목을 심어서 난 나무에서 난 과일은 괜찮은데 네. 접목을 해서 나온 묘목에서 딴 과일은 유통 및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약간 재미있죠. 네. 네네.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하야는 요즘에 동백향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먹는 샤인머스켓도 일본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로열티를 내고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샤인머스켓도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한국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품종을 등록하고 6년이 지날 때까지 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2016년 일본에서 샤인머스켓이 해외 반출된 것을 알긴 알았는데요.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품종의 해외 반출을 막는 종묘법을 2021년 4월 시행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이제 종묘나 묘목은 한번 유출되면 추적이 어려워서 대응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샤인머스켓의 경우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이 또 엄청나게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으로는 한 푼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품종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 이후에 매년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22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의 기록이 있는데요. 자금률이 불과 2.5%로 매우 낮은 편이죠. 물론 이제 품종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즐겨 드시고 계신 또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본 그 만감류 1세대들만 하더라도 조상인 청견 품종 개발에 32년, 한라봉은 40년이 걸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엄청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내다봐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제주에 가면 한라봉이나 레드향 사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윈터 프린스, 미래향,
처음 들어본 낯선 이름의 과일들을 많이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개발한 새 품종이에요? 네네, 둘 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만감류입니다. 그렇게 막 220억씩 매년 들인 그 결실이 있는 건데요. 네. 둘 다 이제 12월에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020년 품종을 등록한 윈터 프린스는 기존의 만감류와 조금 달리 열매가 익으면서 그 감귤처럼 과육과 껍질이 분리가 돼가지고요. 먹기가 매우 편합니다. 네. 또한 이제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아주 좋기로 소문이 났고요. 먹어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한편 미래향은 2024년 품종 등록을 마쳤는데요. 역시 윈터 프린스처럼 껍질이 잘 벗겨지고 단맛과 신맛의 조화도 좋아서 제철이 같은 황금향보다 맛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귤을 교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글쎄 이제 그 인간을 저는 이제 이것이 약간 인간의 호기심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감귤과 만감류의 네. 족보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족보가 그 귤들 이제 시트러스라고 하죠. 뭐 우리 귤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3종류의 과일에서 그 교배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인간이 몇백 종의 과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추적하는 뭐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네. 이런 귤에서 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실험 정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더 좀 맛있게 먹어볼까? 이거랑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랑 저것도 해보자. 또 이거랑 이거를 한 거를 다시 요거랑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한 결과물들이 우리가 계속 맛있게 먹는 이런 귤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맛있는 맛을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귤하면 제주가 바로 떠오르는데 제주가 아닌 곳에서 재배되는 귤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먼 옛날에 제주도 요즘은 다 없어졌지만요. 제주도에서만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바나나도 요즘은 경상도에서 재배가 가능해졌는데요. 만감류는 요즘에 충북 충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탄금향이라고 하는데요.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접한 레드향의 일종으로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한 대체 작물입니다.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한 건데요. 내륙 재배로 공급 및 유통 과정이 짧아 아무래도 제주도보단 가까우니까요. 네. 한 달 정도 빠른 출하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감류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 딱 먹기 좋을 귤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앞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천혜향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름이 말해주듯 향이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신맛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균형도 좋습니다. 마치 귤과 오렌지 종류의 장점만 취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단점이 있다면 얘도 껍질이 잘 안 벗겨져요. 네. 그래서 살점이 좀 뜯기는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근데 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손이 노래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어릴 적에. 이건 귤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일종인 베타카로틴이 몸에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원래 이제 그 카로티노이드는 음식으로 섭취하면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 과다 섭취를 하시면 일부가 남아서 축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얼굴의 피지나 손발바닥의 땀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각질층이 유난히 두꺼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잔여물이 남아서 노랗게 보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름이 카로티노이드인 것처럼 이게 캐롯, 즉 당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로티노이드가 풍성한 당근이나 호박을 많이 드셔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빠지면 몇 개월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진짜 손이 노래지도록 귤을 먹었던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소년의 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